우리는 흔히 유언장을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마지막 사랑과 기대가 담긴 가정의 편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수백 건의 상속소송을 처리해온 한 베테랑 변호사가 자신의 피 맺힌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잔혹한 진실을 들려주려 합니다. 30년 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였던 그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를 위해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었던 온정과 효심이 가득한 유언장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것이 가족의 화목을 지켜줄 따뜻한 빛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언장은 사랑하는 형제들의 가슴을 후벼 파고 서로를 피투성이로 만든 세 자루의 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 마디의 말이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던 유언장을 가정 파탄의 선전포고문으로 만들었을까요? 또 어떤 따뜻한 당부가 형제 간의 의절을 부르고 어머니와 아들을 원수로 만들며 결국 한 가정을 멸문지화의 비극으로 몰고 갔을까요? 오늘 그 변호사가 3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회한과 상처를 직접 공개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의 미래와 상속을 고민하는 모든 분이 반드시 들어야 할 피눈물 섞인 충고입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변호사. 그는 서울 서초동에서 이율상속법률사무소라는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58세의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20여 년간 그는 수백 건의 상속 소송을 다루며 낡은 주택 한 채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며 싸우고 금반지 몇 개 때문에 자매가 의절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자녀들이 주식 지분 소수점을 두고 죽기 살기로 다투는 꼴도 숱하게 보았습니다. 이제는 무감각해질 법도 했지만 최근 유언장 초안을 들고 찾아온 60대 박 회장의 문구 하나가 그의 심장을 난도질하듯 파고들어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본인 명의의 IT 기업 주식 전량을 장남 박도윤에게 단독 상속한다. 도윤은 대학 졸업 후 즉시 본인을 따랐으며 능력이 탁월하고 근면 성실하여 회사 경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 상속 후에는 그 능력을 다해 회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어머니를 봉양하며 동생들을 보살필 전적인 책임을 지고 박씨 가문의 화목과 영광을 유지해야 한다. 김 변호사의 손가락이 그 문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이 문장의 독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30년 동안 아물지 않고 여전히 피가 흐르는 그 상처를 박 회장에게 보여주어야만 그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의 아버지 유언장에도 이와 거의 똑같은 문장이 있었고 바로 그 문장이 집안의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의 이야기는 1990년대 서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의 집은 영등포구의 한 3층짜리 상가 주택이었습니다. 1층은 아버지 김철수 씨가 30년간 운영해온 철수 철물점이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소의 냄새가 섞인 그 독특한 공기는 김 변호사에게 유년 시절 가장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씨는 국졸 학력으로 10대 때 지방에서 홀로 서울로 상경해 특유의 뚝심과 의리로 이 철물점을 일구어 대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아버지의 자랑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철물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집안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법대에 합격한 아들 김민석 변호사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웃들 앞에서 은근슬쩍 아들을 자랑하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고 강인하며 묵묵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물처럼 집안 구석구석에 새우며들어 잠재된 갈등을 조용히 녹여내는 존재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형. 김진우는 그보다 5살이 많았습니다.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가게에 남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그의 청춘은 온통 그 철물점에 녹아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검은 피부 사포처럼 거친 손. 형은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동생인 김 변호사를 바라보는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부러움과 자랑스러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억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들 앞에서 항상 김 변호사를 칭찬했지만 형에게는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민석이는 나중에 큰일 할 놈이다 라고 치켜ը으면서도 형에게는 그저 너는 가게나 잘 지켜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여동생 김지은은 김 변호사보다 3살 어렸습니다. 집안의 고명딸이자 아버지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석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말재주가 좋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환심을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동생에게만큼은 원칙 없는 사랑을 퍼부었습니다. 새 옷이나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아버지는 즉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지 않던 그 시절 지은은 마치 유리돔 속의 공주처럼 보호받으며 자랐기에 돈과 세상 물정에 대해 다소 천진난만했고 아버지의 편애와 오빠들의 양보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민석, 즉 김 변호사 자신은 이상주의에 취해 있던 샌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법학의 세계에 빠져 머릿속은 온통 정의 공평 법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돈 이야기를 천박하게 여겼고 시끄럽고 어수선한 집안의 철물점 일에는 무지했으며 심지어 속으로는 약간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형이 사는 세계가 다르다고 생각했고 혈연이라는 것 외에는 공유할 대화 주제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들 가족의 소위 화목이란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 아래 유지되던 위태로운 균형에 불과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형은 희생자 여동생은 공주 자신은 가문의 영광 어머니는 중재자. 아버지가 건재하는 한 이 무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서로 마주 앉아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 그 지독한 억울함과 결핍에 대해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라면 을에 그런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신애시 심스문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김 변호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원을 마친 이듬해 아버지는 정기건강검진에서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의 비바람을 막아주던 거산 주샨 같던 남자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감 치료의 부작용은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고 건장하던 체격은 앙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아버지는 서울대병원 병실로 김 변호사를 따로 불렀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베개 밑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나는 이제 틀렸다.
이 집안은 이제 네가 챙겨야 한다. 김 변호사는 솟구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고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달력 뒷면에 연필로 끄적거린 재산 분배에 대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깥의 법무사나 변호사는 못 믿겠다. 네가 내 아들이고 법을 공부했으니 내 유언장은 네가 써라. 네가 써야 내가 마음을 놓지. 그 순간 김 변호사는 전례 없는 신성함과 무거운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는 것이 단순한 차가운 법률 문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지혜가 담긴 가서 지아 슈 이자 가족을 지켜줄 따뜻한 빛이 될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심지어 법조인으로서 가족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철저히 틀렸습니다. 그가 빚어낸 것은 빛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날이었고 결국 그들 모두를 피투성이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숨 막힐 듯 무거운 공기가 감도는 병실에서 아버지는 김 변호사에게 유언을 구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금기어 권리와 의무를 모호하게 묶어버리는 것. 아버지는 병상 옆에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형 진우의 손을 끌어당기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첫 번째 조항 써라. 내 형 진우는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평생 이 가게를 지켰다. 제일 고생했고 제일 믿음직하다. 내가 죽은 뒤 철수철물점과 그 가게가 있는 건물, 그리고 그 안의 모든 물건은 전부 형에게 물려준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적어라. 형은 장남이다. 이 집안과 네 엄마의 노후는 전적으로 형에게 달려있다. 형은 책임을 지고 이 집안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네 엄마를 끝까지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 김 변호사는 아버지의 말이 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남이 가업을 잇고 가족 부양에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 정중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유언자 김철수 명의의 철수 철물점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점포에 소유권 모든 영업 설비 재고 및 영업권은 장남 김진우가 단독 상속한다. 상속의 조건으로 장남 김진우는 인자 렌즈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어머니 임순자 여사의 노후를 부양할 전적인 책임을 지며 가정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한다. 그는 전적인 책임, 최우선 임무 같은 단어들이 마치 강력한 주문처럼 형이 약속을 이행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고 자신의 문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철물점 상속이라는 명확한 권리와 부양과 화목이라는 모호하고 계량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강제하기 힘든 의무를 경솔하게 묶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훗날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는 이 문장을 두고 감정과 법률의 재앙적인 결합이라며 조롱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 김진우는 즉시 철물점 상속인 자격으로 회계사를 불러 자산을 정리하고 진우 유통이라는 새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형은 재고 이전과 자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철물점 내에 돈되는 재고 트럭 설비를 모두 자신의 새 회사 명의로 신속하게 옮겨버렸습니다. 장부상 원래의 철수 철물점에는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와 거래처 외상값만 남게 되었습니다. 첫 딸 형이 어머니에게
아버지 생전의 생활비 200만 원이 아닌 고작 30만 원을 보냈을 때 여동생 지은은 격분하여 가게로 쫓아갔습니다. 형은 장부를 들이밀며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옛날 가게 장부 봐라. 엉망진창의 비투성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 빚 갚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30만 원이 적긴 해도 없는 것보단 낫잖아. 네가 능력 있으면 네가 모시든가. 김 변호사가 나서서 이론적으로 따지며 유언장에 적힌 전적인 책임을 상기시켰지만 형은 말을 자르며 오랫동안 억눌려온 원망과 경멸이 섞인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야, 김민석, 너 잘난 척 그만해라. 넌 변호사니까 잘 알겠네. 유언장에는 철물점을 내가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 지금 이 낡은 가게는 빚더미야. 부양 책임, 그건 도덕적인 거고 호소문 같은 거지. 법적으로 내가 매달 얼마를 줘야 한다고 딱 정해진 게 있어. 있으면 네가 그 잘난 법전 펴서 말해봐. 김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금액은 없었습니다. 그가 썼던 어머니 임순자 여사의 노후를 부양할 전적인 책임이라는 문장은 법정에서는 사실상 집행 불가능한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습니다. 형은 냉소를 머금고 계속했습니다. 내가 가게를 상속받았으니 손익도 내가 감당하는 거야. 지금 가게가 적자인데 돈을 보태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지. 너희 둘 돈 쓸 줄만 아는 공주님하고 책만 읽을 줄 아는 샌님. 너희가 진짜로 이 집안을 위해 하루라도 짐을 져본 적 있어.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 없어. 그날 그들은 크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머니의 늙고 무력한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뼈저린 후회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이 어머니의 노후를 보장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기어 유언장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 다시 병실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형에게 당부를 마친 후 눈물 범벅이 된 여동생 지은을 향해 더 없이 부드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지은아, 아빠가 너한테는 딱히 남겨줄 좋은 게 없구나. 내 서재에 있는 잡동사니들이랑 병풍, 그리고 벽에 걸린 글씨 액자들. 그건 아빠가 수십 년 동안 아끼고 모은 거다. 청계천이랑 골동품 가게 뒤져서 구한 보물들이야. 이거 다 넣어줄게. 나중에 그거 보면서 아빠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렴. 여동생은 더욱 서럽게 울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부녀의 애틋한 모습은 다시 한번 김 변호사의 냉철한 이성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래, 재산이 무슨 소용인가? 이 유일무이한 부성애가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는 즉시 펜을 들어 적었습니다. 유언자가 평생 소장한 모든 수집품, 서화, 골동품, 도자기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일체를 사랑하는 딸 김지은에게 증여한다. 이는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니 소중히 간직하기를 바란다. 그는 또다시 모든, 국한되지 않음 같은 단어를 쓰며 빈틈없다고 자만했습니다. 심지어 지극한 사랑 같은 주관적 감정 묘사를 사족처럼 덧붙이며 아버지의 유지를 더 잘 받드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수집품이라는 단어의 경계가 어디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그림은 포함되는지, 안방 자개장 위에 도자기는 어떤지,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재산 분할의 근거로 사용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전쟁의 나팔 소리가 된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과 다툰 다음 날, 여동생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아버지 서재의 물건을 몽땅 실어 나르려 했습니다. 여동생은 유언장 4본을 마치 칙서처럼 들고 인부들을 지휘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형이 1층에서 뛰어 올라와 인부들을 막아서며 고함쳤습니다. 김지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을 아주 거덜낼 작정이야. 지은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오빠야말로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빠 유언장에 분명히 써 있잖아. 서재에 있는 모든 수집품은 나 주신다고 이건 다 내 거야. 형은 기가 차다는 듯 허수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수집품이 뭔지나 알아. 저 고려청자 모조품이랑 붓글씨 액자는 옛날에 가게 개업할 때 아빠랑 내가 인사동 가서 큰돈 주고 사온 거야. 우리 가게의 상징이고 가보라고 가게 손님들 보라고 걸어둔 건데 그게 왜 내 개인 소장품이야. 저건 가게 자산이야. 몰라, 유언장의 서재에 내 모든 수집품이라고 했잖아. 지금 서재에 있으니까 내 거지 여동생의 목소리는 분노로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아빠가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주신다고 썼잖아. 오빠가 뭔데 아빠 사랑까지 뺏으려고 해. 지극히 사랑형은 그 말에 가장 깊은 상처를 찔린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 끔찍이 사랑해서 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유산 챙기냐. 내가 가게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할 때 넌 명동 가서 옷 사입고 놀러 다녔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을 해 두 사람은 인부들이 보는 앞에서 가게의 상징이었던 도자기와 서예 작품의 소유권을 두고 그리고 수집품의 정의를 두고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여동생은 오빠를 탐욕스럽다고 비난했고 오빠는 동생을 도둑년이라고 욕했습니다. 어머니가 말리려다 밀쳐져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아빠 뜻은 두 사람은 동시에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닥쳐.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 순간 김 변호사는 멍해졌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한 권위자인 자신이 그들 눈에는 말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가 쓴 지극한 사랑이라는 문구는 위로는커녕 여동생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고 형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독화살이 되었습니다. 재산 싸움이 아버지의 사랑 쟁탈전으로 변질되었고 이 전쟁에서 승자는 영원히 없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 금기어 도덕적 기대를 이용해 법적 평등을 훼손하는 것.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병상 위의 아버지는 김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흐뭇함과 자부심 그리고 일말의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서가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성공했다. 서울대에 나온 변호사 아니냐. 넌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거다. 못 배운 애비가 너 같은 아들을 둔 게 내 인생 최대의 자랑이다. 아버지는 김 변호사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다. 넌 앞길이 창창하니 돈 같은 건 신경 안 쓸 게다. 우리 집에 남은 건 이제 수십 년 된 이 상가 주택 하나랑 엄마랑 내가 평생 모은 예금 조금뿐이다. 이건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네가 약속해다오.
너는 배운 놈이고 이치를 아는 놈 아니냐. 매사에 형이랑 동생한테 양보해라. 알지, 가화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해. 아버지의 그 말은 김 변호사의 마지막 이성적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벅찬 명예심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가게 일을 돕지 않았다고 탓하기는커녕 최고의 인정을 해주신 아버지. 아버지는 자신의 인격을 믿고 계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눈물을 머금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압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평생의 치욕 속에 가둘 그 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재산, 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3층 상가, 주택 및 유언자 명의의 모든 예금 주식 등은 장남 김진우 차남, 김민석 장녀, 김지은 3인이 균등하게 상속한다. 단 차남 김민석은 학식이 높고 성품이 도누하며 의로움을 아는 바 형제 간의 우애를 생각하여 유산 분할 시 주도적으로 형과 동생에게 협의하고 양보하여 겸양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그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글자를 적을 때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숭고하고 비장했는지 그는 마치 물질적 욕망을 초월한 선비처럼 가문의 정신을 지탱하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순진하게도 형과 동생이 자신의 양보에 감화되어 가정이 더욱 화목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는 법의 세계에서 균등상속은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개념이지만 양보와 미덕은 공허하고 무한히 왜곡될 수 있는 도덕적 족쇄라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모순된 유언장을 썼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평등한 권리를 주었지만 후반부에서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열린 가족회의에서 형과 여동생은 예상치 못하게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김 변호사를 공격했습니다. 형은 담배를 피워 물고 위선적인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가 앞전에 가게 물건 때문에 좀 시끄러웠던 건 잊자. 우린 피를 나눈 형제 아니냐. 오늘은 이 집이랑 현금 문제 깨끗하게 정리하자. 김 변호사는 형이 화해하려는 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형은 삿대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언장 우리 다 봤다. 아버지가 특별히 너한테 양보하라고 당부하셨더구나. 이게 무슨 뜻이겠냐? 네가 제일 성공했고 앞으로 벌 돈이 우리가 평생 만져볼 돈보다 많다는 걸 아버지는 아셨던 거야. 나와 네 동생이 별 볼 일 없이 사는 게 맘에 걸리셨던 거지. 여동생이 즉시 맞장구 쳤습니다. 눈시울을 붉히며 가련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아, 작은 오빠. 아빠는 오빠를 제일 아꼈지만 기대도 제일 크셨어. 오빠 능력에 이까짓 푼돈이 뭐가 중요해 하지만 난 달라. 난 이 돈이 있어야 내 아들 나중에 장가 보낼 수 있어. 오빠가 우리랑 똑같이 나누겠다고 덤비면 하늘에 계신 아빠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김 변호사는 그들의 쿵짝이 맞는 모습을 보며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형 지은아, 유언장에는 균등 상속이라고 적혀 있어. 그건 내 법적인 권리야. 양보는 도덕적인 당부일 뿐이고 집을 누가 가질지 현금을 누가 가질지 정할 때 서로 배려하라는 뜻이지 내 몫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또 그놈의 권리 타령형이 재떨이에
담배를 거칠게 비벼끄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김민석, 너 양심이 있냐? 아버지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법 따지고 돈 따질래? 유언장에 양보 미덕이라고 버젓이 써 있잖아. 우리가 까막눈인 줄 알아. 이 잘난 변호사 양반이 법 모르는 우리 등쳐먹으려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고 김 변호사는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난 이치에 맞게 하자는 거야. 이치, 내가 이치를 알려주지. 여동생도 가련한 표정을 거두고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이치란 건 말이야. 나랑 큰오빠가 집안일 할 때 넌 방구석에서 공부만 했잖아. 이제 돈 나눌 때 되니까 법전 들고 와서 들이대 아빠가 너 그럴 줄 알고 일부러 그 문장 넣어두신 거야. 네가 우리한테 빚진 거 잊지 말라고. 빚 그래 빚 형이 벌떡 일어나 삿대질했습니다. 너 대학 가고 대학원 갈 때 든 돈 다 어디서 나왔냐? 다 이 철물점에서 나온 거야. 너 공부 편하게 하라고. 나는 고등학교만 마치고 이 구질구질한 가게 지켰어. 내 인생, 내 청춘 다 이 집에 갈아 넣었다고. 근데 넌 폼나게 변호사 돼서 돌아와서는 우리랑 똑같이 나누겠다고 세상에 그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 그 순간 모든 위선이 벗겨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원망, 질투, 패배감이 화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 칭송받던 김 변호사의 등 뒤에는 형의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동안 형제들의 연합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쓴 겸양의 미덕이라는 문구는 그들의 손에 쥐어진 가장 정의롭고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김 변호사가 옳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도덕으로 그를 인질 잡고 혈연으로 협박하고 아버지의 유언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김 변호사에게 현금 상속을 포기하고 집을 팔아 나누는 돈도 3분의 1보다 훨씬 적게 가져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그럴싸했습니다. 우리가 뺏는 게 아니야. 이건 아버지 뜻이야. 우린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려는 거야. 그날의 가족회의 끝에 김 변호사는 2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법리 싸움에서 진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든 풀 수 없는 윤리적 딜레마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면 불효막심하고 냉혈한 자식이 되고 포기하자니 억울함과 분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이 정의를 줄 것이라 믿었지만 법정에서 상대방 변호사 친형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모욕에 가까운 어조로 유언장의 그 문장을 낭독했습니다. 판사님, 유언장 원문을 보십시오. 겸양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당부한다. 이것은 아버지가 가장 성공한 아들에게 보낸 뼈 아픈 도덕적 호소입니다. 그런데 원고인, 이 서울대 출신 엘리트 변호사는 아버지의 유지를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돈 몇 푼 때문에 혈육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도리입니까? 소송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악독한 말을 퍼부었고 어린 시절의 불만부터 성인이 된 후에 앙금까지 모두 끄집어내 법정 증거로 제출하며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어머니는 판사가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이었냐?
고무자,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는 세 자식들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두 번째 재판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상에 누워 말 한마디 못하게 된 어머니의 탁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소송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깊은 비탄과 우울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이 가족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 영정 앞에서도 장례비를 누가 더 냈네 덜 냈네 하며 싸웠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언장 중 양보와 미덕에 관한 서술은 도덕적 권고에 불과하며 법적 강제력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및 현금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등 분할한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린 3층 상가 주택은 합의가 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고 헐값에 팔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통장 장호의 숫자 몇 개와 영원히 박살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가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형 여동생과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남보다 못한 가장 잘 아는 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김민석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한 변호사가 자신의 섣부른 전문 지식과 감상으로 가정을 파멸시킨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김 변호사는 빨간 펜을 들어 박 회장의 유언장 초안에 그어진 그 문장, 장남이 회사를 상속받고 가족 부양에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부분을 힘주어 그어버렸습니다. 그는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유언장에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되는 첫 번째 말입니다. 권리와 의무를 섞지 마십시오. 상속받았으니 책임져라는 말 듣기엔 좋지만 법적으로는 재앙입니다. 상속은 권리라 일단 받으면 되돌릴 수 없지만 부양은 의무인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확정된 권리와 모호한 의무를 묶어주면 상속인은 권리는 누리고 의무는 100가지 핑계를 대며 빠져나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로 쓰고 전부 수치화하세요.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남에게 회사를 주고 싶으시면 주십시오. 하지만 사모님과 다른 자녀들에 대한 보장은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산의 일부를 떼어 유언 신탁을 만드세요. 거기서 매달 사모님 생활비와 병원비가 지급되도록 하고 금융기관이 감시하게 하세요. 아무도 떼먹지 못하게요. 다른 자녀들에게도 주식이나 현금을 따로 배분하세요. 권리 의무는 의무. 모든 조항은 수술용 메스처럼 정교해야 합니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가장 아끼는 막내딸에게 소장품을 준다는 부분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회 회장님, 이게 두 번째 금기어입니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수식어는 다 빼세요. 가장 효성스러운, 가장 아픈 손가락, 제일 사랑하는? 이런 말은 자녀들에게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누구를 제일이라고 쓰는 순간 나머지는 별로가 됩니다. 이건 재산 분배가 아니라 전쟁 선포입니다. 자식들은 그림 몇 점이 아니라 부모 사랑의 순위를 놓고 싸우게 됩니다. 그 싸움은 돈 싸움보다 100배는 더 잔인합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형용사를 다 지우십시오. 그냥 작품 목록 A, B, C는 장녀가 상속한다라고 쓰세요. 목록을 정확히 만드세요.
법은 리스트만 믿지 감정은 안 믿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살아생전 육성으로 하시거나 편지로 남기세요. 유언장은 재산을 처리하는 문서지 감정 표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가장 아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금기어는 제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 네가 제일 잘났으니 양보해라입니다. 이 말은 세상 모든 부모가 하는 가장 이기적이고 잔인한 말입니다. 성공한 자식에 대한 신뢰 같지만 사실은 도덕을 무기로 그 자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자식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거예요. 권리를 찾으면 불효자가 되고 포기하면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잘난 형제를 공격할 칼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결국 제일 똑똑한 자식이 제일 깊게 상처받습니다. 김 변호사는 심호흡을 하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유언장에서 평등이 곧 정의입니다. 똑같이 나누실 거면 단호하게 균등 분할이라고 쓰시고 군더더기 말은 붙이지 마십시오. 어떤 암시도 기대도 적지 마세요. 자녀들에 대한 도덕 교육은 살아계실 때 끝내셨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뒤에 유언장으로 인성 테스트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날 밤 박 회장은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유언장을 뜯어 고쳤습니다. 모호하고 감상적이며 도덕적인 문구들은 모두 차갑고 정확하며 반박 불가능한 법률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수정된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미 없어 보이는 유언장을 들고 일어날 때 박 회장은 김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 자식들을 살리셨습니다. 김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식도 자신의 가정도 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너덜너덜해진 갑옷을 입고 타인의 가정을 지켜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 목록에 저장된 형과 여동생의 이름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우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번호들. 가끔 그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잘난 채아는 법대생이 아니었다면 어설픈 온정 대신 법의 엄중함을 더 두려워했더라면 차라리 아버지께 아버지 사랑은 알지만 유언장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했다면 결말은 달랐을까.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방식이 틀렸을 뿐입니다. 아버지는 유언장 하나로 재산 분배와 가족의 화합을 동시에 해결하려 했지만 이익 앞에서 허물어지는 혈육의 정을 과대평가했고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인 아들이 그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지 못한 것. 그것이 그의 죄이자 평생 갚아야 할 빚입니다. 그래서 오늘 김 변호사는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했습니다. 그의 아픔이 여러분에게 경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언장은 결코 가정의 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의 모든 사랑과 기대가 침묵한 후 자녀들의 탐욕과 인간성의 밑바닥을 막아줄 유일하고도 차가운 방패입니다. 거기엔 문학적 표현도 온정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함과 어떤 환상도 남기지 않는 냉정한 공평함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은 뒤에 자녀들에게 기대와 미련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할 핑계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유언장을 남기는 것. 그것이 법의 보호 아래
당신의 사랑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남기는 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배려일 것입니다. 김 변호사의 이 뼈아픈 경험담이 많은 분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부성애를 담으려던 세 마디 말이 오히려 가정을 찢어놓는 흉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자 법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이치법의 순서는 종종 끝없는 가정 불화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상속 문제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을 앞세워 절대적인 공평함을 추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을 고려하여 융통성과 온기를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가정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실제 사례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채널 구독과 함께 이 피눈물 어린 조언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더 많은 분이 분쟁 대신 지혜롭게 사랑을 전승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창에서 여러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